법무부가 오보를 낸 언론사는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취재 제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당장의 대한변협과 언론에선 오보를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는 반발이 나옵니다.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국토부 김현미, 중기부 박영선 장관이 검찰이 성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검찰이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자택 하드 교체 당일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검찰 수사 대비 차원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관련 증거물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조국 전 장관 사퇴 당시 여당의 대응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사실상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기요금 개편안에 1조 1천억 원대에 달하는 할인제도 폐지안을 포함시킬 예정인데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장례식장에 조문을 가던 소방관들이 터널에서 차량 화재를 발견하고 진화에 나서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법무부가 오보를 낸 언론사에 대해서 검찰 청사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수사 공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그야말로 전격적인 발표입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계기로 형사사건 수사 전 과정에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며 내놓은 건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상 보도 통제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한송훈 기자가 주요 내용을 짚어드리고 이어서 문제점 살펴보겠습니다. 오후 3시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발표는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대통령의 뜻에 따라 기존 수사관행 개선을 위해서라며 국회를 거칠 필요 없는 법무부 훈령으로 만들어 한 달 뒤 12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습니다.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해 혐의 사실이나 수사 상황 등 사건 내용 전체를 아예 공개금지로 못 박았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공개소환 금지 외에도 수사 배경 등을 설명하던 자리였던 정례 티타임 등 구두 브리핑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전문 공보관 외에도 검사나 수사관과의 개별 접촉 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검찰총장이나 각급 검찰청장이 오보라고 판단했을 경우 해당 언론사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도 삽입했습니다. 법무부는 형사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이유로 꼽았지만 깜깜이 수사로 언론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훈령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검찰이 비난받아온 피의 사실 흘리기나 망신 주기식 수사를 근절하는 개혁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조국 사태 초기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보도했던 언론사를 상대로 오보 대응을 했던 걸 감안하면 결국은 권력형 비리 취재 자체를 차단하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는 조국 전 법무장관 취임 이전부터 청문회 준비단이 준비한 해명 자료를 기자단에 뿌리며 언론 보도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제 처가 투자를 했지만 그 펀드 회사가 어디에 무슨 투자를 했는지 자체는 일절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검찰 수사를 통해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여 원을 투자한 블루코어 펀드의 실소유주로 규명된 조국 오촌 조카 관련 보도 역시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오보로 규정했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사모펀드에 투자한 건 사실이나 펀드 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여기에 법무부 새 규정을 적용하면 TV조선 등 해당 의혹을 제기한 기자와 언론사는 더 이상 검찰을 상대로 취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보 판단 기준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검찰총장이나 각급 검찰청장 마음대로 언론사 출입 제한을 결정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됩니다. 언론의 본연의 기능을 제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거거든요. 법률도 아니고 훈령으로
이거는 과거 뭐 유신 시대나 뭐 이리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 이거는. 법무부가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적시한 대한변협 측도 초안만 받았을 뿐 의견을 제출한 적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우리 국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부 시책에 대한 부처 간의 엇박자 사례 두 가지 이어서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요금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탈원전 정책 이후에 한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한전 사장이 한 인터뷰에서 앞으로 일체 전기료 할인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산업자원부 장관이 나서서 무슨 소리냐, 전혀 협의한 바도 없고 검토하지도 않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환경 미래차로 꼽히는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이 현재 1kW당 100원대인데 내년엔 2배 이상 오를 수 있습니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운영 중인 할인 특례를 일몰시키고 새로운 특례 할인은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지와 산업정책은 재정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요금 할인보다는 소득 보조 형태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당장 내년부터 주택용 절전 할인과 전기자동차 충전, 전통시장 할인 등이 순차적으로 폐지됩니다. 정부는 즉각 부인했습니다. 한전 사장이 언급한 요금 체제 개편의 내용에서는 한전과 협의한 바 없고요. 또 정부에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한전의 자체 신용도를 한 단계 낮췄습니다. 재무 부담과 정부의 친환경 발전 정책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설계 자체가 최근의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했다. 한전의 전력 사용하는 여러 가지 공급 비용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옳은. 탈원전 여파로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 경영진과 정부의 이견으로 자구책 마련조차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이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대표를 기소한 것을 두고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을 필두로 중기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이 잇따라 비판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그동안은 뭘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뒤늦게 이 난리법석을 떠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검찰의 타다 경영진 기소에 대해 거의 합의를 이룬 관련 법안 통과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법적 접근은 성급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사업이 가지고 있는 혁신적 성격 이런 것들 때문에 높게 평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검찰이 너무 전통적 사고에 머물러서 조금 너무 앞서 나가지 않았나 하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통령이 큰 비전을 말하는 날 공교롭게 기소돼 당혹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을 일제히 비판했지만 1년을 이미 허송한 후입니다. 검찰이 기소 전 이례적으로 국토부에 의견을 물었지만 국토부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리 좀 그런 의견을 밝히지 그랬습니까? 저희가 쭉 논의해 오고 있고 진행 과정을 언론을 통해서. 주무부처가 뒷짐만 지다 뒤늦게 검찰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판단이 정부에서 검찰로,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간 이제 그런 현상이라고 보십니다. 스타트업 단체들은 정부와 국회, 검찰 모두가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문재인 정부 2년 반 만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늘었다는 보도를 어제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게 통계 방식의 변화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그 말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금년도 부가조사와 전년도 결과를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하며 그 증감 비교는 이용자 혼선을 야기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동 기자, 통계라는 게 원래 사정이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아니면 더 나빠졌는지 이렇게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 비교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일단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이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올해 정규직은요, 1,307만 8천 명이고 이 비정규직은 748만 1,000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숫자만 놓고 보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감이 안 오기 마련이죠. 예. 자, 그런데 지난해 숫자와 비교해 보면 조금 감이 옵니다. 자, 지난해에 비해서 정규직은 35만 3천 명이 줄었고 이 비정규직은 86만 7천 명이 늘었다는 것이 나오는 거죠. 자, 통계라는 것이요, 이 어떤 현상을 숫자로 나타내고 또 지난 통계와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강 청장의 말은 이 비교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왜 이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자, 정부는 일단 이 3월과 6월, 9월 그리고 12월에 하는 병행 조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올해부터 이 병행 조사에 새로운 분류 방법을 도입을 했더니 과거 조사에서는 포착되지 않았던 기간제 근로자가 포착돼서 이 비정규직 수가 35만 명에서 50만 명이 더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늘어난 숫자가 매년 8월에 하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영향을 미친 거라는 주장입니다. 자,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 수석도 작년 조사에서는 정규직이었을 사람이 올해는 비정규직으로 조사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거죠. 통계청 설명은 3월과 6월의 조사 방법이 달라져서 비정규직 숫자가 크게 늘어났는데 이게 8월 조사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럼 8월의 조사 방법도 역시 달라졌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요, 어제 발표한 통계는 2003년부터 17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해왔던 조사였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난해 경제활동 인구조사 질문지와 이 올해 것을 비교해봤더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질문 내용이 똑같았습니다. 자, 그럼 정부 설명은 말장난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보는 시각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6월 통계치가 어떻게 8월 통계치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 정부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요, 이 국민을 바보로 또 원숭이로 알고 조삼모사로 정부가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유경준 전 통계청장도 이 정책의 실패가 정확히 반영된 통계를 두고 오히려 통계 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통계 방식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정부 주장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늘어난 숫자를 빼면 정말로 얼마나 비정규직이 늘어났는지 이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봤더니 비정규직 증가 수 86만 7천 명 중에 정부가 주장하는 영향력의 최소치인 35만 명을 적용하면 이 51만 7천 명, 그리고 최대치인 50만 명을 적용하더라도 비정규직 수는 36만 7천 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벌써 작년인가요? 황수경 통계청장이 갑자기 경질되면서 내가 그렇게 말을 잘 듣는 편은 아니었다라고 한 게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시 느껴지는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 속보 전하겠습니다. 구속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여전히 증거인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이와 관련해 매우 의미 있는 증언을 하나 확보했습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준 정권사 직원 김경록 씨가 조 전 장관 집을 방문했을 때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 진술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민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하루 뒤인 지난 8월 28일 정경심 교수의 부탁으로 하드디스크 교체를 위해 조국 전 법무장관 자택을 찾았던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 김 씨는 최근 유튜브를 통해 당시 증거인멸 시도를 인정했지만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이제 제출을 했지만 그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을 하는 게 맞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정 교수는 구속 이후에도 인멸 의도가 없었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산관리인 역할을 했던 김 씨가 알아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김 씨를 상대로 당시 정 교수가 자택 하드디스크 교체와 관련해 검찰 수사 대비 차원이라고 부연 설명까지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를 가져온 것도 강의 자료를 수집하러 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당시 동행했던 김 씨 휴대전화에서 이와 배치되는 문자 메시지도 찾아냈습니다. 당시 동양대로 향하던 김 씨가 거긴 왜 가냐는 지인의 문자 메시지에 검찰과 싸우러 간다는 답장을 남겼던 겁니다.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와 김 씨를 재소환해 대질 신문을 벌일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어제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의 조국 내사 근거를 밝히겠다고 예고하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고 보니 그 근거라는 것이 여권 내부에서조차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로 빈약한 추론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연이은 무리수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내사설의 근거를 공개하겠다는 말에 알릴레오에는 시작부터 수만 명이 몰렸습니다. 불과 7분 만에 동시 접속자 수가 5만 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유 이사장은 증거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저도 증거는 없어요. 대신에 유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A씨를 취재한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A씨에게 내사로 유추 가능한 말을 했다는 걸 확인했다고 말합니다. 발언 요지입니다. 조국을 법무부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 하면 사법 처리감이다. 내가 사법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다. 내가 봤는데 등의 말에서 내사를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A씨한테 취재한 거예요. 이와 동일한 얘기를 그 즈음에 계속 사석에서 했다는 것은 다른 데서도 확인을 했어요. 분명히 내사를 했다는 일주일 전 주장에서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국 씨를 지명하기 전에 청와대에 의견을 냈어요. 이에 대해 검찰은 유시민 작가가 근거 없는 추측성 주장을 반복하였을 뿐 합리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유 이사장이 어제 공개한 근거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전에 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재구성해서 이렇게 전달을 한 거라서요. 근거가 좀 약한 건 아닌가. 추측일 수도 있는 거고 명백한 또 증거라고 보기엔 또 좀 어려운 면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국 수호하다 조국보다 더 조국스러워진 유시민의 궤변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이 문 대통령에 대한 직보도 추진했다는데 내가 대통령 직접 뵙고 보고 드리고 싶다. 이건 대통령을 향한 내 충정이다. 관련 기사의 댓글에선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충신 아니냐 등 윤 총장을 옹호하는 댓글이 가장 많은 공감을 얻었죠. 기자와 작가 사이를 오가며 숱한 이슈들을 쏟아내는 유시민 이사장. 저는 다 취재를 해서 그렇게 주장을 한 건데 정치 비평을 하고 있는 작가인데 저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세상은 그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까요?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유 부시장과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유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지시한 윗선이 누군지 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과도 관련이 있는 것인지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건설사 사옥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물이 담긴 박스를 들고 나옵니다. 오늘 어떤 자료 중점적으로 확보하셨습니까? 검찰은 오늘 오전부터 이곳을 포함한 4개 회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금 저 사무실 좀 가지고 종합적으로 지금 컴퓨터 같은 거. 네, 맞습니다. 검찰은 해당 건설사 관계자와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과의 유착 단서를 포착하고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부시장은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와 자녀 유학비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업체의 지방세 감면을 돕거나 펀드 운용사로 선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유 부시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지만 별다른 징계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이후 청와대 특감반원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당시 유 부시장에 대한 감찰 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지만 윗선의 지시로 중단됐다고 폭로한 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이 유부시장 비위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도 수사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정부는 전시 작전권에 대해서 임기 내에 미국으로부터 전작권을 돌려받는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죠. 그런데 역대 한미 군 지휘관들이 아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서 우리에게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습니다. 안보 환경뿐 아니라 북핵 위협에 맞선 군사적 능력을 보유하는 게 먼저라고 조언을 한 건데요. 이 북핵 대응은 오직 미군 지휘부만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개간지 한미저널은 이르면 2022년쯤 완료되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역대 군 수뇌부들의 신중한 의견을 소개했습니다. 한민구 전 국방장관은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 목적으로 군사적 판단을 왜곡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군이 연합방위에 주도적 능력을 갖췄는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김태영 전 장관은 미군은 타군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퍼싱 원칙을 들며 전작권 전환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도 주한미군 감축을 압박하는 사람들이 양국에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핵 전쟁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기존의 방위 체계를 전제로 한 전작권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버웰 벨 전 사령관은 북한과 전쟁은 재래식 위협과 핵이 동시에 동원되는 상황이라며 미국만이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어 한반도 전투 관점에서 볼 때 전작권 전환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미는 올해 연합훈련에서 처음으로 한국군 대장을 사령관으로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했는데 검증 결과는 내달 한미군사위원회와 안보협의회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 주한미군이 머무르는 대가로 한국이 1년에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0조 원은 내야 괜찮은 거래라고 말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1조 원을 내고 있으니까 70배나 되는 금액을 언급한 겁니다. 해당 내용은 매티스 전 국방장관의 연설 비서관이 쓴 책을 통해서 드러났는데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7월 취임 5개월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를 처음 방문한 자리. 제임스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이 미군 해외 주둔의 장점에 대해 브리핑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얼굴을 찡그리며 한국은 미국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나라 중 하나고 중국과 한국이 미국을 오른쪽과 왼쪽에서 벗겨먹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듬해 또 국방부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로 1년에 70조 원쯤은 내야 괜찮은 거래라며 현재 분담금의 70배 금액을 거론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매티스 전 장관의 연설문 작성자 가이 스노드그래스의 신간 홀딩 더 라인에 담겨 있습니다. 책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한국, 일본,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을 철수할 수 있는지 국방장관에게 물었던 사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I've never liked it either. I've never liked it. I've never been a fan. You know why? I don't like paying for it. We should be reimbursed for it. And I've told that to South Korea.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NSC에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어떻겠느냐고 수차례 물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사회 유력 인사들의 자녀를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역시 부정 채용됐다고 판결문에 명시돼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KT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유열 전 사장 등 임원 3명에 대해서는 이 전 회장의 지시를 수행한 것이라며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사장님 오늘 공판 결과 한 말씀. 법원은 이 전 회장 등이 지난 2012년 대졸 신입사원 공채와 홈고객 부문 공채 과정에서 12명의 지원자를 부정 채용한 것이 모두 KT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한 겁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역시 부정 채용된 것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김성태 의원의 적극적인 반대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무산된 것을 계기로 김 의원의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국감 증인 제외의 대가로 김 의원의 딸을 KT에 부정 채용해줬다는 뇌물 혐의로 김 의원과 함께 별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이 오늘 김 의원 딸 채용을 부정 채용으로 본 만큼 같은 재판부가 진행하는 김 의원의 뇌물 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오늘은 일본 기업이 일제시대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일본 대사관 인근에서 연달아 집회를 벌이며 반일 프레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옛 일본 대사관 앞에 일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모였습니다. 정부를 향해 일제징용 피해자를 우롱하지 말라는 현수막도 내걸었습니다. 선친의 피해 보상과 유해 송환 안장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개탄할 일입니다. 유족들은 1년 전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기대를 갖고 기다렸지만 한일 양국 정부가 해결 노력을 하기보다 징용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제 해결 노력보다는 반일 반항 감정 선동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작태는 개탄스럽고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이들은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의 방일 결과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외교적 노력 부족을 비판하고 우리 정부가 먼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먼저 보상 칭찬으로 일본과 협상하라! 유족단체는 보상안을 만들라고 요구하며 다음 주 청와대에 청원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초동에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2년 전 지진 피해를 본 포항 주민 2천여 명이 국회 앞에서 상경 집회를 벌였습니다. 이 국회에서 7개월째 잠자고 있는 이재민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유성현 기자가 집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머리에 띠를 두른 사람들이 인도를 메웠습니다. 특별법 제정, 책임자 처벌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흔듭니다. 처벌하라! 처벌하라! 국회 앞에 포항 지진 이재민 2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포항 시민들이 지진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상경 시위를 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진이 난 지 2년, 이재민 300여 명은 여전히 차가운 체육관 바닥과 이동식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금이간 건물은 아직 수리도 못한 채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집은 다 부숴놓고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형이 다 장사가 되게 말이죠. 자기도 식구 둘이 해도 장사가 안 되게 손님이 하나 없는데. 지진 피해 구제안을 담은 특별법은 지난 3월 발의됐지만 7개월째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줘야 되는데 말만 한다 하고 지금까지 아직 않고 여야가 서로 미루기를 합니다. 특별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렇게. 포항 시민들은 지진 유발 책임자 처벌과 도시 재건 대책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했습니다. TV조선 유성현입니다. 어젯밤 창원의 한 터널을 달리던 트럭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때 마침 장례식장에 조문을 가던 소방관 3명이 진화에 나서서 대형 사고를 막았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트럭에서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정장을 입은 남성 2명이 소화호스로 물을 뿌립니다. 어젯밤 9시쯤 경남 창원시 불암터널을 달리던 11.5톤 화물 트럭에서 불이 났습니다. 문상하러 가던 30살 조백은, 28살 성치훈 소방교와 30살 김준근 소방사는 즉시 차를 세웠습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제 차량 하부에서 불꽃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 앞에 한 20m 정도의 부서를 하고
이들은 운전자를 대피시키고 터널안 소화전을 15m가량 끌고 달려와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반대 차선에서 대형 차량이 끊임없이 달려오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폭발 위험도 있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직 불을 꺼야겠다는 생각으로 진압 활동에 임했습니다. 이들은 트럭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다른 소방관들과 함께 20여 분 만에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임용 동기인 이들은 소방관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 강한옥 여사 빈소를 이틀째 지키며 조문객들을 맞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정치인들의 발길이 이어졌지만 대부분 돌려보냈고 조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빈소를 찾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주한 일본 대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로문을 전달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새벽 SNS에 직접 글을 올리고 마음으로만 조의를 받겠다며 조문을 사양했습니다. 아들 준용 씨와 친인척만 빈소를 지켰습니다. 어젯밤부터 정치인들의 발길이 이어졌지만 대다수는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됐어. 그래 원칙을 그래 정했으니까. 그래. 잘 모시고. 핵심 측근인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되돌아갔고 저는 집이 부산입니다. 침울하게 계신데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0분 동안 기다린 끝에 조문하면서 정당 대표들만 조문을 하게 됐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아들의 마음은 다 동일할 것입니다. 저도 내려오면서 어머니 돌아가실 때 기억이 났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일 발인 미사에 참석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문 대통령 멘토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 7대 종단 지도자도 조문했습니다. 고 강한옥 여사는 내일 오전 장례 미사 뒤 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의 천주교 하늘공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 부부는 내일 여사의 마지막 길을 배웅한 뒤 내달 3일 태국 순방으로 업무에 복귀합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조국 사태에 잘못 대응해서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오늘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야당은 반성 없는 거짓 사과고 철진한 총선 퍼포먼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김보건 기자입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의원총회를 미룬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대의에 집중하다 보니 국민, 특히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은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 16일 만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겁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한 의원은 사과를 하려면 빨리 했어야 했다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이틀 앞두고 사과해 야당에 빌미를 주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책임을 거론한 이철희 의원은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야당 비판에도 상당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제가 정치를 30년 넘게 했는데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아무것도 못하게 발목을 잡는 것도 처음 보았고 야당은 반성 없는 거짓 사과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화 타협을 통한 협치는 무시하면서 오만과 독선의 국민의 분노를 샀던 것이 바로 민주당이고 청와대였습니다.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이 대표의 사과, 총선을 의식한 퍼포먼스일 뿐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총선 인재 영입 작업이 처음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당초 내일 1차 영입 인사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그 1호 인사가 공관병 갑질로 논란을 빚은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1차 영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유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당이 당초 영입 1순위로 손꼽았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을 내일 영입 대상자 발표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박찬주 전 대장은 사드 배치 책임자로서 안보정당의 이미지에 맞고 적폐몰이 수사의 피해자로 상징성이 있다는 게 영입 추진 이유였습니다. 박 전 대장은 2017년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군 영창에 수감됐지만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시급하게 헤쳐나가야 될 그런 난제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감안해서 거기에 적합한 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경태 최고위원은 박 전 대장의 1호 영입은 재고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으로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영입 인사를 발표하고 총선 필승 분위기를 만들어가려던 한국당으로선 불필요한 논란만 일으킨 셈이 됐습니다. 다만 1차 영입 대상에서 제외된 박 전 대장의 영입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에 빗대 논란이 된 만화 동영상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 밑그림을 그릴 총선 기획단장에 부산 출신인 삼선의 이진복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TV조선 유병수입니다. 다음 달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주행 버스가 시내를 달립니다. 저희 취재진이 미리 타봤는데 안전성 면에서는 우려를 뛰어넘는 수준이었지만 이 커브 구간에서 급제동하는 등 초보 운전자보다도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접 보시죠. 지선호 기자입니다. 슬그머니 손을 떼자 운전대가 좌우로 알아서 돌아갑니다. 차로도 척척 바꾸고 신호등을 감지해 좌우회전도 문제없이 해냅니다. 다음 달부터 세종 시내 도로를 달리게 될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적색 전멸등에선 완전히 정지하고 황색 전멸등에선 속도를 낮추는 등 웬만한 사람보다 교통법규를 잘 지킵니다. 자율주행 버스는 사전에 어플리케이션으로 승하차 정류장을 선택한 후 이용하게 됩니다. 위험구역 등 특정 상황에서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3단계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2년 뒤엔 운전자 개입이 전혀 없는 4단계 운행이 목표입니다. 일반 차와 혼재된 도시보도로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행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신호등과 같이 연계하는 자율협력 주행 기능을 보여주는 게 두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만 회전 구간에선 급제동으로 차가 꿀렁대기도 하고 속도가 지나치게 느려 교통 흐름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발견했을 땐 운전자가 수동으로 피해가야 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만난 자율주행 버스는 안전에 있어선 고수지만 운전 실력에 있어선 초보였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인공지능 AI가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AI 해설가가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야구 중계를 하고 AI 로봇이 호텔에서 룸 서비스를 합니다. 하지만 해킹 등으로 인한 범죄를 막아야 하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KT 위즈 황재균의 타구가 담장을 넘어갑니다. 황재균의 시즌 19호 홈런포가 터집니다. AI 캐스터의 상황 설명에 이어 5년 연속 200타 기록을 작성해냅니다. AI 해설가가 통산 기록을 술술 읊어냅니다. 물 갖다 줘. AI 로봇은 호텔리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룸 서비스에 투입됩니다. 웅성거리는 인파 속에서 AI로 특정 목소리만 추출하는 기술. 사람 찾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에 따른 범죄 악용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CEO 목소리를 위조해 기업에서 2억 원 넘는 돈을 빼간 일도 벌어졌습니다. 실제 딥러닝으로 만들어낸 화면과 음성은 실제인지 아닌지 분간이 힘들 정도입니다. 저는 실제 사람이 아니고요. 딥러닝 기술로 합성된 인공지능입니다. AI 스피커의 경우 해킹 취약점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높은 주파수 대역의 소리로 바꿔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실제 사람은 들을 수가 없죠. 근데 기계는 그걸 인식해서 명령대로 행동하게 되죠.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AI의 등장으로 생긴 문제들은 다시 사람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AI는 예술 작품에도 적용됩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비가 와도 젖지 않는 레인룸을 선보여서 화제를 모았던 작가들이 이번에는 관객 반응에 따라서 변화하는 색다른 설치 미술을 선보인 건데요. 눈이 즐거운 현장으로 가보시죠. 최윤정 기자입니다.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64개의 거울들. 관객이 움직이자 살아있는 듯 일제히 마주보며 반응합니다. 관객은 작품을 감상하는 동시에 관찰당하는 느낌인데 천장에 달린 센서가 동작을 인식해 거울을 움직입니다. 수천 개의 LED 전구 다발도 사람의 움직임을 인식해 아름다운 빛의 그림자를 펼쳐 보이고 14개의 빛을 눈처럼 단 기계는 사람의 움직임을 따라 레일을 오갑니다. 교감하고 반응하는 기계가 기쁨보단 섬뜩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캔버스에는 순식간에 관객의 거대 초상화가 그려졌다가 이내 1분 만에 사라집니다. 자외선을 받으면 색이 변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독특한 성질의 도료를 이용한 겁니다. UV 프린팅을 한번 참여해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는 것들이 되게 재밌는 것 같고 이런 상호작용하는 미술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가 와도 젖지 않는 레인룸 전시로 인기를 끈 미디어 그룹 랜덤 인터내셔널은 기술로 인간의 본능과 의식, 지각을 탐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When you suddenly have it in the real world, then you really see if it works with people. The more different reactions we get, the better.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기술이 도구가 되어 기발한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와 북부에서 발생한 산불이 8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고 시속 110km가 넘는 강풍이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산에 용암이 흘러내린 듯 불길이 넘실댑니다. 바로 옆 고속도로에선 차들이 조심스럽게 내달립니다. This is horrible. Oh my God.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북부와 LA 북서부에서 발생한 산불이 점점 더 번지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북부에선 산림과 주택가 300여 제곱킬로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서울시 절반 면적보다 넓습니다. 주택 9만여 채가 위협을 받으면서 주민 15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I had most everything ready to go. I had my car packed for the water, the food. LA의 유명 미술관 게티 센터 주변까지 불길이 번진 상황. 진화율은 15%에 불과합니다. 최고 풍속이 시속 112km인 강풍까지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Combine that with the extreme wind that we will have and humidity, which now is expected tomorrow to drop into the single digits. This is a terribly dangerous moment. 당국은 나뭇가지가 송전선에 걸려 불꽃이 튀면서 산불로 이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150만 가구에 추가 단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야구 도쿄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프리미어 12 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회 변수 중 하나가 바로 공입니다. 이 반발력이 좋아서 타자가 공을 쳤을 때 멀리 날아가서 우선 타자에게는 유리할 것 같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우리 선수들에게 득인지 실인지 이다솜 기자가 전합니다. 프리미어 12대회 새 공인구 적응에 한창인 우리 선수들. 일단 우리 프로야구 공인구와 같은 회사에서 제작돼 낯설지는 않다는 평가입니다. 살짝 말랑했던 느낌이 있었는데 조금 딱딱해졌다는 느낌? 무게도 그렇고 뭐랄까 실밥도 비슷한 것 같고. 하지만 높아진 반발 개수는 큰 차이점입니다. 타구가 더 잘 뻗는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반발 개수가 0.001 높아지면 타구 비거리는 20cm 늘어납니다. 올해 한국 프로야구가 반발 개수 조정으로 지난해에 비해 700개 넘는 홈런이 줄어 역대급 투구 타절을 기록했는데
프리미어 12 공인구는 올해와 지난해 반발 개수의 중간치로 조정됐습니다. 박병호, 최정, 김재환의 중심 타선을 비롯해 김하성, 강백호 등 중장거리 타자들이 출비한 우리 대표팀에겐 반가운 소식입니다. 투수 입장에서는 딱딱해진 공 덕분에 변화구 구사가 수월해졌지만 장타를 맞을 확률이 커진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장타나 그런 좀 큰 타구를 맞지 않도록 좀 리드를 하고 게임을 운영해 갈 생각입니다. 우리 선수들은 오는 6일 호주를 시작으로 캐나다, 쿠바와 조별 예선을 치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우리네 삶의 고달픔과 슬픔을 노래했던 시인 박재삼. 그의 어머니는 생선 장사로 남매를 키웠습니다. 신새벽 삼천포에서 생선을 이고 진주 장터로 나갔다가 달빛 아래 돌아오곤 했습니다. 울 엄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에 빛바라는 눈들이 속절없이 언전만큼 손 안 닿는 한이던가. 울 엄매야 울 엄매. 어머니 몸에선 언제나 생선 비린내가 났다. 등록금 봉투에서도 났다. 선생님 책상 위에 어머니의 눅눅한 돈이 든 봉투를 올려놓고 얼굴이 빨개져서 돌아왔다. 1960년대 어린 자식은 생선 장수 어머니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몸에 밴 갯비린내는 6남매 평생의 힘이 되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가장 그리워했던 풍경도 국화빵 팔러 간 어머니를 기다리며 바라보던 저녁 노을이었습니다. 모질게도 가난했던 시절을 억척스럽게 살아낸 어머니들은 모든 자식들의 등불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하늘로 돌아간 어머니의 손이 아주 거칠었지만 늘 따뜻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대통령의 어머니는 흥남 철수 때 피란와 시장 좌판을 벌이고 연탄을 배달하며 5남매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맏아들은 얼굴에 검댕을 묻히며 연탄 배달 돕는 게 창피해서 툴툴거렸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부산역으로 안표권으로 가는 컴컴한 새벽길에 큰아들을 데리고 갔다는 얘기도 아프게 들립니다. 그러나 자식에게 부끄러웠던지 어머니는 끝내 안표를 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큰아들이 정치에 나간 뒤 뉴스 보면 가슴이 아파서 잘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조용히 사는 게 아들 도와주는 것이어서 가짜 진주 목걸이 하나 있는 것도 하지 않고 다녔다고 합니다. 자식 잘 되기만 바라는 이 땅의 어머니들 마음 그대로입니다. 대통령은 어머니가 평생 고향을 그리워했고 고생도 했지만 그래도 행복했다는 말을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전쟁도 가난도 자식이 있었기에 견뎌낼 수 있었을 겁니다. 대통령은 빛바랜 묵주를 늘 끼고 있습니다. 바삐 사느라 성당에 자주 가지 못하는 아들을 위해 어머니가 20여 년 전 선물했습니다. 어머니는 떠났지만 자식의 손가락에 무한한 사랑으로 머물고 계실 겁니다. 10월 30일 앵커의 시선은 대통령의 어머니였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안개가 낀 날 교통사고 치사율이 평상시의 4배에 달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내일은 200m의 앞도 보기 힘들 정도니까요.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보통 낮이 되면 안개가 사라지면서 맑아지는 게 일반적인데요. 내일은 종일 뿌옇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황사가 다시 유입되는데요. 퇴근길에는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네요. 내일 가을 추위는 누그러지겠지만 일교차는 여전히 크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이 9도, 대구 7도에서 시작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서울 21도, 부산 22도 등으로 오늘보다 3, 4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을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영동 지역을 제외하면 당분간 비 소식은 없고요.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